안녕하세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나르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세요. 네, 주로 나르시스트와의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격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루는 용어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미 저번에 다루었던 people pleaser, 즉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그리고 egoist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co-dependent, 한국어로는 동반의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개념은 나르시시즘의 피해를 받는 그런 피해자들의 특성을 다루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수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동반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나르시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극복이 필요한 특징이므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친 후에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번 시리즈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리즈로 당신이 위 세 가지 중에 어떤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만약에 이런 성격 특징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약점을 극복해서 더 이상 나르들의 이런 만만한 타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혼을 겪을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던 상담사가 이 co-dependent 아니면 co-dependency, 동반의존이라는 용어들을 저에게 자주 사용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이지 했고 그 사람 말로는 제가 이런 동반의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용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여러 특징을 내포한 용어라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단어가 자주 나오면서 제가 실제로 이 특성에 많이 부합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반의존자, 즉 공의존자란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희생시킨 채 타인의 필요, 그리고 욕구, 생각,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타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다른 사물들을 통해서 대신 구축을 합니다. 정체성을 찾거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이 공의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반의존 상태는 자신과 그리고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에 얽매이는 관계 중독 상태가 됩니다. 동반의존자는 자존감과 자기애가 낮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에게 이렇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그리고 상대를 돕고 그리고 또 돌보지만 상대의 행동을 나름 통제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또 다룰게요. 1986년에 정신과 의사 티먼 설맥이라는 의사가 동반의존자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발표했어요. 그의 정의에 의하면 동반의존자란 자신의 자존감의 일부를 본인에게 해로운 관계를 참아내고 유지하는 데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동반의존자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 앞에 두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또한 밀착을 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런 밀착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까지 느끼고 상대를 보호하고 변호해주면서 이 상대가 감정이 조금이라도 변하면요 그 감정 변화에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즉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건강한 경계, 바운더를 지켜야 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진 상태이죠. 그는 또 부정, 억누른 감정, 우울증, 각성 상태, 즉 걱정과 불안이 과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 충동적인 행동 등의 패턴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적하는 것은 동반 의존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막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대자를 변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동반 의존자가 중독 등의 건강 문제 혹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상대를 돌보고 그들의 행동을 일정 수준 통제하는 데서 정체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반 의존은 가족, 직장, 친구, 연인, 동료 등 어느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들 속에서 보이는 동반 의존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상대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정서적 의존,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해요. 만성적으로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낌,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타인의 요구에게 과도하게 집중함,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 혹은 부정을 통해 욕구나 감정을 억누름, 또 건강한 인간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포기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사랑이란 이름의 통제, 결정할 때 외부의 기준을 우선으로 참고함, 그리고 반대로 조종을 당함, 신뢰의 결여, 낮은 자기 가치감과 낮은 자존감, 심지어 낮은 자기애,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 공의존을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에서 들여다보자면 동반 의존자의 목적의식은 자기 희생에 기반한 파트너의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집요함과 결핍된 행동을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자율성을 잃고 스스로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한쪽이나 양쪽 모두 사랑하는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므로 동반 의존자의 기분과 감정은 상대 연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네, 이러한 생각은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집요함과 애정 결핍적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또한 많은 동반 의존자들이 인간관계에서 본인의 역할이 구조자 혹은 지지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반 의존자는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helper,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기 자신을 되게 한없이 낮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격장애, 약물의존증, 동반의존, 충동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고 그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다룬 경계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연인에게 돌보미 역할을 하게 되며 그 본인의 삶의 문제보다는 이 성격장애를 가진 연인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고쳐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혹은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얻습니다. 네, 동반 의존자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같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연인으로 두었을 때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 관계가 바로 저와 이 전 남편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격과 생각을 믿게 하고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도록 교묘하게 유도를 하면서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먼저 두는 저 같은 그런 파트너를 찾아서 유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공의존자는 복종적이고 경청하는 나르시즘의 공급원, 서플라이 역할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동반 의존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최선의 파트너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왜 동반 의존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원인에 무엇이 있을까 살펴볼게요. 다른
여느 문제들처럼 양육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자신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잘하게 되겠죠. 네. 또 다른 경우는 어린 시절에 방치됐거나 학대당한 경우, 또는 동반 의존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된 가족에서 보고 성장한 경우,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 모델이 부재된 경우, 그리고 자신의 경계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침해된 관계에서 성장하거나 그런 주요 사건을 겪은 경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어떻게 동반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어떻게 다시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동반 의존성은 단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돌보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돌봄을 하면서도 건강한 자기주장을 하는 방식을 통해 이렇게 균형을 찾는 것이 공의존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자칫 동반 의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수정적이거나 퍼주는 성격에서 반대로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난 싫어, 나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성격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 방법은 당연히 걸핏하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동반 의존을 극복할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간지러워. 자신의 감정, 욕구, 그리고 필요, 생각에 집중하고 이를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하기. 그동안 너무 타인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깊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있지 나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그래도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건강한 이기심,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이 나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인간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한마디로 NO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는 전에 장다르크의 또 다른 영상 나르시시스로부터 확실한 경계선 긋는 법에서 자세히 다루었어요. 여기 위에 영상 코너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돕고 고쳐주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기. 이거는 무의식 중에 있는 욕구라 참 버리기 힘든데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를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항상 타인을 도울 수만은 없어요. 모두들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journey. 자, 이걸 이해하면 이 욕구를 버리기가 수월해집니다. 모두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배워가고 있어요. 나 또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동반 의존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나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거나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부지런히 답글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